자, 1번 보시면, 주택에 관한 설명은 이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답은 이제 4번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주택의 개념이고, 2번 단독주택, 3번 공동주택이고, 4번이 이제 민영주택인데, 자, 민영주택은 이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민자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자,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 이제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건설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주택이 어디에 들어가냐? 민영주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록사업자가 건설하는데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아서 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건설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민영주택은 뭐 민간 등록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민간이 이제 건설한 게 아니고,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다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4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의 소유자, 이게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 소유자 간에 토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토지를 임차를 하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주로 뭐 주택공사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분양받은 자가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는 그와 같은 주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의 개념은 일단 뭐 제일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 2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일단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리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자, 복리시설을 함께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경우, 복리시설이면 뭐 단지 내 상가 이런 거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일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주가 조합원이 되고, 그리고 세대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자, 이때도 조합원이 된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가능일까지 여기 자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가 신청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 이겁니다. 이거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가 이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주 요건도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균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경우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3번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고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신청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다. 그럼 이때는 조합원 자격은 1개월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리모인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인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이걸 원래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허용이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원래 양도를 못합니다. 근데 리모인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5번에 나 있는 규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다. 즉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조합 설립에 뭐 한 걸 보냐? 동의한 것을 본다. 결국 지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그냥. 자, 그래서 2번에서 이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얘기죠.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 대상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자, 이건 일단 의미가 좀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택을 건설하는 규모를 기준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나누시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은 주택 건설할 대지 면적 기준해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을 일반적으로 30호 또는 뭐예요?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뭐 한옥이다,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다주택이다. 그러면 뭐예요? 50호 또는 5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건설 규모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나눠지고, 그러면 규모가 여기 해당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이거는 주택 건설할 대지 면적을 가지고 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하고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는 거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거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냐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받아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그리고 2번 리모델링입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세대수가 30세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뭘 받아야 되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리모델링인데 세대수 증가가 30세대가 안 된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주택법 아니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뭐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대가 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지면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할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 있어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어서 자치구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광역시 자치구에 위치한 대지에 대지 면적 5만 제곱미터의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1000세대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죠. 여기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근데 이제 여기죠, 여기. 광역시에서 자치구니까 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설치가 되는 자치구 구청장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3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한 경우, 이때는 변경 승인된 내용과 관련해서 융자를 지급하는 기금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 기금 수탁자.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업무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금 수탁자 이렇게 놓으면 주택도시기금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업무 위탁 받은 사람, 일반 시중은행, 그래서 시중은행에게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자, 지금 사업주체가 변경되니까 채무자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채무자가 바뀔 때 이때는 기금 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뭘 받아야 되냐? 동의서를 받도록 되는. 그래서 4번하고 5번 그거는 뭐 주택도시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봐두시고,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그냥 기금 수탁자 이렇게 놓으면 기금 수탁자가 또 누구냐? 기금 수탁자가 또 누구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기금 수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시중은행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택 분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게 이제 요즘 뭐 이슈가 되니까 이제 잘 봐주시고. 자, 1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적용하는데 세 가지만 적용 안 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거 하고 관광특구에서 공급되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건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어길한 경우 이때가 제외되는 거고, 관광특구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일 때 이때가 이제 제외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분양가격 자,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구성 항목과 관련해서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분양가격 구성 항목이에요. 그러면 택지비하고 건축비와 관련해서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지비는 다시 공공택지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예요. 공공택지는 공공택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요.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인정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을 또한 그와 같은 이제 가격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민간택지예요. 이거는 매입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택지비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했거나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매입 가격이 인정되지만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감정 가격을 균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기별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어요. 이와 같은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구청장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별도로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번은 이제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택지 공급 가격, 즉 공공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공공택지의 택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이제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3번 원칙이에요. 분양가격 구성 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4번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구청장도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해서 분양가격의 이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서 4번에서 이제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에 기대해 있는데 1번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해야 한다.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관리 방법 결정은 이제 두 가지죠. 결정 방식. 관리 방법 제한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제한을 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을 하죠. 그리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권행이. 그 다음에 3번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치관리기구 구성 6개월까지가 아니죠.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공동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관리 주체가 한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거야. 입주자 대표. 그래서 관리 주체가 이제 공동 관리, 구분 관리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정하냐.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입주자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주자 대표의 의결 일단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원칙이죠. 3분의 2는 어느 경우만 3분의 2야? 3분의 2는 어느 경우 3분의 2? 이때죠, 이때. 주택관리업자. 관리기간 만료되고 나서 재선정하고자 할 때. 이때만 왜? 3분의 2고,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과반수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입주자 대표인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주자 대표의 소집은 원칙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집을 하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제 14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된다. 두 가지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가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 그리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자, 이때만 며칠 이내에 소집하냐. 14일 이내 소집이고, 나머지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 경우만 며칠 이내 해야 되냐. 14일 이내고, 여기 두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관리규약에서 뭐 매월 뭐 언제 소집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소집하는 거야. 그래서 2번, 큰 내용입니다. 큰 내용. 그래서 2번은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원칙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입주자 대표인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임면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면, 자, 자치 관리할 때만 직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만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고, 위탁 관리는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 대표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어느 경우만 대상이냐. 자치 관리할 때 직원의 임면입니다. 그래서 임은 임명이고 면은 면직이야. 그래서 자치 관리할 때만 직원의 임면이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이에요. 그래서 3번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의문사항이에요. 교육 실시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에 나온 것처럼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 실시의 의무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전까지. 그래서 6번에서는 3번. 자, 그 다음 7번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수선 수립권자, 원래는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수립하는 거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때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자 시공자겠습니까? 아니면 조합이겠어요? 시공자가 아니고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예요. 조합을 설립해서 할 때는 조합이고, 그리고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 얻어서 리모델링 할 때는 입주자 대표가 시행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이 하게 되면 조합이 수립하고, 아니면 입주자 대표가 수립하고. 그래서 1번 큰행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장기수선 조정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 계획,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관리 주체야.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 계획,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뭐 5번 조심하셔야 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 장기 수선 충당금 요율은 이건 뭘 적용하느냐? 특별 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까지니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적립 요율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뭘 적용하냐? 특별 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게 5번에 보자. 또는 뺐어요. 그게.
또는 장기 수선 충당금 요율은 또는 이렇게 되는데 또는 빼고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 요율은 공동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른 특별 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에 따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12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그 용도로 쓰는 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개 용도 중에서 자, 문화집회시설과 관련해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 용도에서 각각 뭐하도록 되냐? 제외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 용도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해당되는 이제 용도에 있어 가지고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닥 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동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장례시설입니다. 장례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시설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해당되냐?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수선이 이제 총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주요 구조부 6개 부위와 관련해서 해체, 정설, 수선, 변경 하는 행위. 자, 이게 이제 대수선에 들어가고, 주요 구조부 이외에, 용도지구, 미관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경계벽. 자, 그래서 뭐 경계벽은 일단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에 해체, 정설, 수선, 변경, 이게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외벽과 관련해서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와 관련해서 마감 재료를 해체하거나 증설하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외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나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2번에 보면 2번이 자, 지금 마감 재료죠. 외벽의 마감 재료. 마감 재료는 해체하거나 정설하는 게 대수선에 해당이 되고, 수선은 여기 안 들어가요. 수선은 뭐만 대상이야? 외벽의 벽면적. 외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 이게 대수선에 들어가요. 무슨 마감재료 해체 증설하는 게 예? 마감재료 해체 증설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여기 바깥 건물 외벽에 저기 뭐 대리석이나 이런 거 이제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저기 예. 붙인다. 예.
자, 그래서 9번에서 이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10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 건축법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 그래서 종전에 이제 없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법에서도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면, 사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를 한다. 이건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번하고 3번이 예외. 그래서 2번은 소유권이 아니고, 건축할 대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 권한 확보는 대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 그래서 2번, 건축주가, 2번, 없구나. 거기 없구나. 일단 예외가 이제 두 가지예요. 사용 권한 전체를 확보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이 한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이번이 일단 개정되면서 신설된 거예요. 건축주가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은 일단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2번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단독 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 그 단독 소유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 소유 형태로 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소유자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소유자가 뭐예요?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층별로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합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집합 건물, 구분 소유로 돼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독 소유 건물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신축, 즉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특히 리모델링 등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거나 전체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 소유자가 함께 있다 보면 동의한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공유자 머리 숫자 중에서 100분의 80 이상의 머리 숫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동의한 자 사람들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일단 신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가 받은 이후 나머지 동의하지 아니한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3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율,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조심하시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금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모여권 얼마예요?
75%죠.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 50% 이상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이거예요. 허가 신청할 때 요건. 그런데 공동주택이 아닌 여기 일반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입니다. 이거는 100분의 80, 80%. 그래서 또 75 나왔다가 80 나오니까 또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소속이 틀려요. 75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리고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얼마냐? 80. 그래서 머리 숫자 80, 지분 숫자 80. 여기 해당할 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뭘 할 수 있냐? 허가 신청할 수가 있고 3번에 나 있는 내용은 허가 받은 이후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게 75로 보기가 놓은 건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75예요. 근데 여기 공동주택 아닌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동의 요건이 75가 아니고 얼마냐? 80이에요. 80. 그래서 그게 2번과 관련된 내용,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100분의 75가 아니고 100분의 80. 머리 숫자 100분의 80, 그리고 동의한 자의 지분이 전체 지분에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100분의 80 이상이 됐을 때, 이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허가 받고 나서 3번에 나 있는 거. 이와 같은 경우 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와 관련해서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시가로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매도와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3번하고 4번은 주택법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의미는 틀려요.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해서 놓은 거고,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개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공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때는 정부로 배포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 있어서 2번인데, 그거 의미를 잘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인지, 일반 건물 리모델링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11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도 일단 시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안전 또는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평가가 안전 영향 평가야. 그리고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이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겁니다.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20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하고, 그 다음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이 2개입니다. 그래서 대상 2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지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그 결과 확정은 어디서 하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결과 놓으면 그 결과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이에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도서에, 여기서 뭐 도서명 각종 설계 도면 그런 거 의미해요. 그와 같은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번 이것도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이게 일단 유력하고 그 다음에 3번도 조심하시고 3번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 뭐가 있어야 확정이 되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과 확정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이거 두 개 이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12번부터 잠시 쉬고 보겠습니다.